나는 동생을 믿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과 내가 피땀 흘려 일구었던 사업을 맡겼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며 동생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업이 잠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원했고 결국 그 집을 팔아서라도 자금을 마련했죠. 스스로는 초라한 원룸으로 이사했지만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동생이 내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을 거야. 사업이 잘 되기만 하면 다시 좋아질 거야. 하지만 내 기대는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동생은 사업을 일으키기는커녕 내 재산과 사업체의 권한까지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든 뒤 어느 순간부터 연락조차 끊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동생이 운영 중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 신경 쓰였지만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답이 없었기에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로비에 도착해 리셉션을 통해 동생에게 전화를 연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동생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누나, 갑자기 여기까지 웬일이야? 나는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왔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돼서. 누나, 미안한데 나 지금 바빠.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오래 얘기 못해. 바쁜 건 알겠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맡긴 사업이잖아. 이러면 안 되지 않니? 내가 사업 상황이 어떤지 말이라도 해줘야 내가 안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누나,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지금은 진짜 정신이 없어서. 나는 한 걸음 다가서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누나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가 이러려고 집까지 팔고 원룸으로 이사했니?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하면 내가 뭘 믿고 기다릴 수 있겠니? 누나, 난 지금 내 앞가림 하기도 벅차. 솔직히 누나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다 챙길 여유 없어. 우리 서로 부담 주지 말고 각자 잘 살아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대답 대신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차갑기만 했고 나는 로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무리 속으로 되뇌어도 그를 다시 붙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초라한 원룸으로 돌아와 울었습니다. 모든 걸 내어주고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믿었던 내가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내 삶은 이 절망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막막한 노후를 맞아야 할까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잘못이었을까요? 이 암담한 현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9세가 된 김은희라고 합니다. 제게는 자식이 없지만 2명의 동생과 그 자식들을 제 자식처럼 여기며 살아왔어요. 제 이야기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건축 자재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업 초기에는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자재 하나를 직접 들고 배달하며 거래처를 얻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발로 뛰어다녔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 늘 가족이 곧 힘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이를 갖기 위해 너무 큰 마음 고생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편과 저 둘만의 가족을 인정하며 서로를 위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더 키워나갔어요. 특히 저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동생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릴 때부터 제가 돌봐왔기에 저에게는 동생들이나 그 자식들이나 모두 제 피부치나 다름없었어요. 남편 역시 그런 저희 동생들을 친가족처럼 여겨줬어요. 그래서인지 동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당연히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답니다. 큰 동생 김민수는 일이 끊겨 아내와 두 아이까지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며 울먹이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누나, 정말 미안한데 당장 집세를 못 내게 생겼어. 애들까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잠깐만이라도 우리 머물 곳 좀 마련해 줄 수 있을까? 민수야, 걱정하지 마.
너희가 힘든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올라와. 내 가족도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잠시가 아니라 상황 나아질 때까지 도와줄 테니 마음 편히 있어. 그렇게 민수네 가족은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집이 좁고 복잡해졌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작은 동생 김수진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점점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저에게 털어놓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언니, 나 그냥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어디서 일해도 오래 못 있고 결국 다시 이러고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좀 막막해. 나도 안정된 직장 하나 구하고 싶다.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지금은 누구나 힘든 시기야.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런 거지. 내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 힘내고 기다려봐. 우리 가족이잖아. 너무 자책하지 말고 조금만 버텨보자. 그때 제가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누며 내린 결정이 동생들과 조카들을 사업체에 고용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 사업도 점점 성장하면서 사람 손이 부족했거든요. 은희야, 우리 사업체도 요즘 직원 손이 부족할 때가 많잖아. 동생들 데려오면 서로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우리도 더 잘 될 수 있을 거야.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민수랑 수진이 데려와서 일 배우게 하면 서로 윈윈일 것 같아. 특히 민수네 애들도 걱정 없이 살게 될 테니 당신도 찬성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민수는 사업 현장 관리와 배달 업무를 맡았고 수진이는 사무 관리와 서류 처리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사업도 조금씩 커졌고요. 저는 수익의 일부를 떼어 동생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조카들의 학비와 결혼 자금도 책임졌습니다. 민수의 두 아이가 좋은 대학에 진학했을 때는 제가 더 기뻤어요. 마치 제 자식들이 성공한 것 같은 마음이었죠. 수진이가 결혼할 때는 혼수와 예물까지 전부 챙겨줬어요. 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제 가족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 시절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도운 가족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보람찼어요. 제가 60을 넘기던 해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한순간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몸 바쳐 일해준 사람이었기에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죠.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홀로 사업체를 책임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남편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버텼어요. 처음에는 동생들이 저를 위로하며 도와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모두 제 곁에 남아 함께 해주는 것 같아 든든했죠. 누나,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 요즘 얼굴 보면 진짜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민수야, 사실 버겁긴 해. 그렇지만 내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견디고 있는 거야. 고맙다. 언니, 그런데 있잖아. 우리끼리 얘기해봤는데 언니 혼자 이걸 다 책임지는 건 너무 무리인 것 같아. 그동안 우리가 일을 도우면서 꽤 많이 배웠잖아. 이제는 우리한테 좀 맡겨보는 게 어때? 그래, 누나. 우리도 이제 일을 꽤 익혔고 다 같이 더 키워볼 수 있을 것 같아. 누나는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쉬면서 건강 좀 챙기면 좋겠어. 누나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것도 우리로선 마음이 편치 않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사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상태였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 너희를 믿어도 될까? 이건 너희 매형이 평생을 바쳐 일군 건데. 누나, 그걸 왜 물어? 누나가 우리를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어? 우리는 누나랑 매형 덕분에 여기까지 왔잖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우리가 누나의 부담을 덜어줄게. 맞아, 언니. 우리가 언니 덕에 여기까지 살았는데 어떻게 그걸 배신할 수 있겠어. 믿고 맡겨줘. 절대 잘못되게 하진 않을게. 그렇게 저는 사업체와 재산 관리권을 동생들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믿게 해준 말들이 얼마나 단단한 가면이었는지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민수는 현장에서 일을 처리하고 수지는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도맡았죠. 누나, 이젠 걱정하지 마. 누나는 중요한 회의나 참석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들의 따뜻한 말이 얼마나 치밀한 속임수였는지는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에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 대신 민수의 이름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민수야,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 이름으로 서류가 다 넘어갔다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 누나 몰랐어. 새로 바뀐 거래처에서 서류를 새로 써야 한다고 해서 그냥 내 이름으로 해뒀어. 누나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괜히 부담 줄까 봐 내가 알아서 처리한 거야. 누나는 신경 쓸 거 없어. 저는 동생들의 말에 속으로는 불안했지만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가족인데 나를 배신할 리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사업체에서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동생들이 집으로 찾아와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누나, 우리가 이번에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금을 좀 마련해야 하는데 누나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 어떨까? 정말 필요한 돈이라 이 방법밖에 없어. 뭐, 내 집까지 담보로?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회사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언니, 그러니까 더 확실히 준비하자는 거지. 우리도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야. 결국 저는 또다시 그들을 믿고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준비한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설득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결국 집까지 팔아 사업에 투자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죠. 동생들은 처음엔 정말 저를 도와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누나, 이번 확장은 정말로 필요해. 요즘 회사 상황으론 경쟁사 따라가기 힘들잖아.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한 번만 믿어줘. 언니, 나도 처음엔 오빠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설명 들으니까 확실히 기회는 맞더라고. 너희가 정말 그렇다면 믿어볼게. 하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거 알지? 누나, 우리가 누나한테 그럴 리가 있어. 절대 후회 안 하게 해줄게. 누나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제 집은 팔렸고 동생들은 제게 작은 원룸을 마련해 줬습니다. 누나, 여기가 괜찮지? 회사가 아직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어서 일단 이 정도로 마련했어. 시설은 새로 지어서 괜찮을 거야. 언니, 여기서 조금만 살면서 기다려줘. 우리 사업만 좀 안정되면 더 좋은 집으로 옮겨줄게. 저는 그 말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도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가족인데 설마 나를 버리겠어? 라는 생각이 제게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생들과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바쁘다고 변명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연락이 없자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동생들이 있는 회사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겨우 마련한 교통비로 버스를 타고 동생들 회사로 가는 길, 저는 혹시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민수도 수진이도 나를 이렇게 버릴 애들이 아니야. 하지만 그 믿음은 회사에 도착한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큰 동생 민수의 사무실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나야, 누나야. 바빠도 잠깐만 나올 수 있겠니? 잠시 뒤 민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누나, 여기까지 왜 왔어? 회사까지 찾아오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직원들한테도 체면이란 게 있는데. 민수야, 내가 너희랑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나 지금 생활도 너무 힘들고 너희가 언제쯤 나를 다시 도와줄지 약속도 없고 나 어떻게 해야 하니? 누나, 우리도 힘들어. 회사 사정이 생각만큼 안 좋아. 누나 혼자만 힘든 거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봐. 그때 작은 동생 수진이도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말하는 걸 듣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언니, 솔직히 우리도 지금 빠듯한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언니가 집을 팔아서 우리 도와준 건 정말 고마워. 근데 그게 우리가 평생 언니 책임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 뭐라고? 내가 너희한테 모든 걸 줬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게 너희 진심이야? 누나, 우리도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지금은 각자 살아가야 할 때야. 누나도 더는 우리한테 기대려 하지 마. 그렇게 동생들은 저를 문 앞에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회사 로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 울리는 발소리조차 처량하게 들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이들에겐 내가 아무 의미도 없구나. 모든 걸 빼앗기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홀로 앉아 무릎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도로 청소와 공원 쓰레기 정리를 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삶이었지만 그조차도 저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밤이면 작은 방에 누워 떠오르는 건 동생들의 얼굴뿐이었습니다. 그날의 그 차가운 말들이 귀에 맴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겐 제가 단지 이용할 대상이었나 봐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봉공근로 현장에서 도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묵직한 쓰레기 봉투를 질질 끌며 바람에 날린 비닐과 종이를 쓸어 담는 일이 계속됐죠. 허리가 아파 허리를 펴며 잠시 숨을 고르려는 순간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님 아니, 김 여사님 맞으시죠? 고개를 돌려보니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죠. 과거 남편과 제가 사업을 하던 시절 거래처 대표로 자주 찾아오던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손에 든 빗자루를 내려놓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그와 마주하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김 사장님은 한 걸음에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사님,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잘 나가던 회사는요? 아니, 집은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사님이 왜 이러고 계시냐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 사장님의 놀란 목소리에 저는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이 떠난 뒤 제가 겪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동생들에게 사업과 재산을 빼앗기고 원룸에서 홀로 지내며 공공근로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지금까지 이야기를요. 말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부끄러워요. 제가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어요. 그 애들한테 휘둘리면서도 끝까지 믿었는데 결국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거겠죠. 여사님,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여사님 잘못입니까?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게 여사님 탓일 수는 없어요. 김 사장님의 눈가가 붉어지며 그는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사님을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저를 더 빨리 찾았어야 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를 찾아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 큰 돈을 맡기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그이가 당신께 돈을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혹시라도 본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여사님께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내가 죽고 3년이 지나면 돌려주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난 후라뇨.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아마도 사장님께서는 여사님께서 동생들에게 휘둘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여사님께 그 돈을 바로 돌려드리면 그 사람들이 또다시 여사님께 손을 뻗칠까봐 걱정하셨던 거겠지요. 그래서 저한테 철저히 보안 유지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저를 걱정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며 말이 엉켜 나왔습니다. 그이가 정말 그랬군요. 제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그걸 전혀 몰랐어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후회스러워요. 그 사람 있을 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김 사장님은 제 말을 끊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여사님, 후회하지 마세요. 사장님께서는 여사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끝까지 여사님을 지킬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돈,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당장 여사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제 손을 잡고 그의 차로 이끌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여사님 곁에서 돕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부탁하신 그 약속을 지금 지키겠습니다. 저는 김 사장님과 함께 차를 타고 그의 사무실로 향하며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김 사장의 사무실로 들어선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제가 기억하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과거 남편과 제가 사업하던 시절 작은 거래처를 운영하던 김 사장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 성실함이 빛을 발해 대규모로 성장한 모습을 보니 놀라움과 감탄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사무실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은 저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와 커다란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죠. 여사님, 이 서류에 사장님께서 제게 맡기셨던 금액과 그 돈으로 제가 운영하며 발생한 배당금 내역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김 사장님, 이게 정말 제 것인가요? 이렇게 큰 돈을 제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큰 돈이에요. 여사님, 이건 사장님께서 여사님을 위해 남기신 돈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사장님께서는 여사님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남긴 이 마지막 선물 앞에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더니 저를 향해 다시 진지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사님, 사실 제가 여사님의 동생들과 조카들이 운영하는 사업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나요? 제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김 사장은 고개를 떨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신중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남긴 돈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성급하게 나섰다면 그들이 이 돈까지 손에 넣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사님께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이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의 신중함이 이제는 저를 돕겠다는 결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제라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제가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김 사장은 제 손을 단단히 붙잡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는 여사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여사님이 다시 원래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그들 앞에서 너무 무력했는데 이제 와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사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들을 다룰 방법도 여사님께서 되찾으셔야 할 것들도 전부 계획하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쉬시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여사님 대신 그들에게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와 표정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희망이 자리 잡으며 제게 남겨진 마지막 선물 같은 밤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복수의 첫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생들에게 투자자로 접근해 그들의 사업을 돕겠다는 가능성을 흘리며 신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잘 봤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잠재력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 대표님, 무엇이든 말씀만 해주세요. 저희는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맞아요. 이번 투자가 성사되기만 한다면 저희 회사는 충분히 재기할 수 있습니다. 꼭 믿어주세요. 동생들은 김 사장이 사업을 살릴 마지막 희망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김 사장은 그들이 점점 자신을 신뢰하게 된 것을 확인한 뒤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김 사장은 동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 대주주께서 이번 투자에 직접 관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중요한 결정이니 그분과 한번 만나 뵈셔야 할 겁니다. 대주주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업 경험이 풍부하시고 제 회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입니다. 직접 만나 뵈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동생들은 대주주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 믿으며 기대와 긴장 속에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동생들은 김 사장의 회사 회의실로 초대되었습니다. 잘 차려입고 온 그들은 김 사장의 말에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저희 회사 대주주이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번 투자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등장하자 동생들은 경악에 찬 표정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누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나가 여길 왜? 언니 아니, 무슨 일이야?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냉정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는 거니? 내가 여기서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를 너희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니? 동생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 사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회사의 주요 대주주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들의 누나이자 언니이신 김은희 여사님이십니다. 그럴 리가 없어. 누나가 대주주라니. 말도 안 돼.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 그땐 정말 어쩔 줄 몰랐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우리가 정말 미안해.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가족답게 살아보자. 응?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너희가 나한테 했던 짓들을 잊기라도 했니? 내 집을 팔아 사업에 쓰겠다고 속이고 내 재산을 전부 가져가 놓고 내가 아플 때조차 관심조차 없었잖아. 결국 너희는 날 원룸에 쫓아내고 연락조차 끊었지. 그게 가족이 할 짓이니? 누나, 그땐 우리가 정말 힘들었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가 누나를 위해 정말 뭐든 할게. 맞아, 언니. 우리 정말 잘못했어. 다시 도와주면 이번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차단했습니다. 다시 도와주라고? 너희는 내가 도와줬을 때 그걸 어떻게 갚았니? 나를 버리고 나를 짓밟고 내 인생을 망가뜨렸잖아. 가족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은 지켰어야지. 너희는 그걸 전부 저버렸어. 누나, 우리 정말 미안해. 제발, 이번엔 믿어줘.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더는 믿을 생각도 용서할 생각도 없어. 너희는 나한테 이미 끝난 존재야. 앞으로 우리 남남으로 살자. 이제 난 너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김 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인간성 상실한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는 투자하지 말아주세요. 여사님의 뜻입니다. 저도 이 투자를 진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만 돌아가십시오. 동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너진 표정으로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 한켠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과거를 끊어내고 진정한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내 동생들은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대강 짐작이 갔어요. 사업이 무너지고 남아있는 재산은 대출과 채권자들에게 넘어가면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신들의 상황이 나빠진 걸 원망했을까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들이 나를 찾아올 거라는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들이 내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나. 나야, 민수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하자. 언니, 정말 미안해. 우리 잘못했어. 한 번만 들어줘. 부탁이야. 그들의 목소리가 문을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문 앞에서 그들은 몇 번이고 애원했어요. 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한없이 차가웠어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던 날들,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아무리 울고 매달려도 차갑게 나를 외면하던 그들. 내가 아프다 해도 힘들다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와서 내 앞에서 저렇게 서 있을 자격이 있나 싶었어요. 그들의 애원이 끝날 줄 몰랐습니다. 누나.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 제발 한 번만 문 좀 열어주면 안 돼? 하지만 나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문을 열 이유도 열어서 그들을 마주할 용건도 없었어요. 그들과 나는 이미 끝난 사이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동생들이 떠나지 않자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여사님, 문 앞에 누가 계속 서 있습니다. 가족분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가족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동생들은 강제로 내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애원과 눈물 섞인 목소리는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었어요. 경찰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발부해 주었고 동생들은 이제 나를 찾아오거나 연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나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때는 나의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믿었던 가족이었지만 그 믿음은 결국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과의 연을 끊어내면서 나는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내 삶은 그들과 더 이상 엮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엮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그들의 존재도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나는 이제야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과거의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훈이 되었어요. 나는 더 이상 사업을 확장하거나 더 큰 돈을 벌 욕심은 없습니다. 한때는 무언가를 계속 더 이루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 사장은 내 결정을 존중하며 남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친절히 조언해 주었습니다. 여사님, 사업은 이쯤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신 안전한 투자처에 자금을 분산 배치해 배당금과 이자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사님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셔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무리하게 뭔가를 이루려 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잘 지키는 데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평온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는 김 사장의 도움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도 무리하게 걱정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단지 나 혼자 안락하게 지내기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겪었던 절망과 상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황혼기에 접어들어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마치 과거의 나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내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한 어르신이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자식만큼은 그럴 줄 몰랐는데 참. 나도 바보지. 믿는 게 잘못이라니.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누구나 한 번은 믿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어르신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 단순히 상처로만 남지 않도록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가족에 배신당한 어르신들을 돕겠다고요. 나는 강연을 다니며 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모든 걸 믿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었어요. 저도 가족에게 모든 걸 내주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사랑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더군요. 제게 돌아온 건 배신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먼저 지키세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며 공감해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며 내가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나는 강연 말미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며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는 법을 꼭 배우세요. 나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처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하루를 보내며 내가 돕고 싶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내 안에서 단단한 교훈으로 남아있고 나는 그 교훈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독자님들,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감동과 만족을 안겨드릴게요. 저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